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여주 양평지역구 출마를 결심하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태규 의원께서는 양평군 양동면에서 태어나 양동초등학교, 양동중학교를 졸업한 후 양동고등학교 재학 중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고향을 떠나 타 지역으로 전학, 학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하여 현재 재선의원으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부회장 겸 제6정책조정위원장, 그 다음에 국회 기회위기 특별조정위원회 위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선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협상의 주도적인 역할로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 원칙, 합리, 언행 이치를 늘 강조하는 이태규 의원을 모시고 출마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양평 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양평군 당원동지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태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주 양평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을 양평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양평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바람으로 더 나은 양평의 미래 비전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이 평안하고 양평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는 희망의 양평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중앙정치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 인적, 정책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고향 양평 발전에 쏟아붓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을 주도하며 정권 교체에 물꼬를 텄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권 재창출을 막고 국민의힘 정권을 만드는 데 선봉에 섰습니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치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고 갈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각오와 정신으로 내년 여주 양평 선거구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양평의 힘으로 정권을 튼튼하게 뒷받침하고 정권의 힘으로 양평의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중앙에서 정치활동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불법이나 도덕적 문제에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언행에 있어서도 단 한 번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켰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이익이 눈앞에 있을 때 의로움을 함께 생각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않았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늘 정도를 생각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는 정치개혁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58인의 대국민 선언을 주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차별성과 도덕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운을 다한 국회의원 특권은 마땅히 끝내야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방탄국회에서 보듯이 불체포 특권이 개인 비리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나쁜 정치는 이제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정치에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불체포 특권을 포함하여 시대적 요구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권의 특권이나 낡은 행태를 고쳐나가는 개혁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깨끗한 정치와 언행일치는 제 정치의 기본 원칙입니다. 제 정치의 원천적 힘은 정직과 깨끗함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직에 기반한 깨끗한 정치야말로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깨끗한 국회의원이야말로 양평 국민의 자긍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깨끗한 힘으로 새로운 양평의 비전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이루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양평 국민 여러분, 저는 고향인 여주 양평 선거구에는 첫 출마이지만 중앙에서 비례대표를 두 번째 하고 있는 재선 의원입니다. 내년에 당선되면 3선 의원이 됩니다. 재선 의원 때보다 국회는 물론 당내외 정치적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강화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치적 힘도 많이 커지게 됩니다. 3선의 힘으로 양평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3선의 힘으로 중앙 정치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양평의 정치적 위상도 한층 끌어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3선의 힘과 함께 그동안 중앙에서의 정치 활동과 의정 경험, 당내외에 축적된 인적, 정책적 다양한 네트워크가 합쳐진다면 양평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양평 국민 여러분, 깨끗한 선거는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본입니다. 정치개혁의 출발점은 깨끗한 선거에 있고 깨끗한 선거는 정치 발전의 원동력이고 정치 발전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국민적 개혁 과제입니다. 내년 선거를 준비하면서 선거법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불법, 탈법과 흑색선전을 하면서 정치를 잘하겠다고 하는 것만큼 뻔뻔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비방과 흑색선전이 아닌 비전 중심의 깨끗한 정책 선거로 여주 양평의 정치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습니다. 깨끗한 정치의 힘으로 우리 정치가 앞으로 나가게 하겠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양평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시면 양평의 발전은 더 빠르고 더 크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평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양평군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현재 당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 겸 교육, 문화, 관광, 체육과 과학기술,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제6정책조정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지역 필수의료혁신 TF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특별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당무와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임하며 양평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오늘 회견장에 함께 해주신 양평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꼭 결실을 맺어 더 나은 양평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깨끗한 힘으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양평군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일단
일단 거주지는 고양시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여주 양평에 이사 올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12월 초에 사무실 개소식을 하고 그 시점에 맞춰서 제가 이사 올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느 쪽으로 있어요? 양평으로 일단 이사를 합니다. 네. 그럼 그 시기는 대충 몇 월 되나요? 12월 초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두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네. 지금 비례대표 2번 하셨는데 2016년, 2020년이잖아요. 네. 처음에 국민의당이고 두 번째 바른미래당 맞죠? 다 국민의당입니다. 네. 두 번 다 국민의당인가요? 예, 그리고 그 국민의당이 예. 그러니까 2016년에 예.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하러서 바른미래당이 돼 있었고요. 예. 예, 다시 그것이 이제 분당이 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다시 창당이 됐습니다. 그럼 둘 다 국민의당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 의원님보다는 90년에 민주당으로 이제 정치 입문 꼬마입니다. 네.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합당, 상당, 탈당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보니까 민주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민생당 정당을 많이 거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 이제 합당 과정에서 이제 소속이 되는데 지금 양평 지역 정서에서는 두 가지를 조금 이게 좀 듣기 거북하시죠. 말씀하십시오. 네. 첫째는 정당은 너무 많이 바뀌었다. 본인 든 타이드는. 둘째는 고향이 양평인데 양평에 당협위원장이 있고 양평에 그간에 어떻게 뭐 양평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없는데 약간 뜬금없다. 기존의 국민의힘 당원들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 두 부분을 좀 말씀 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꼬마민주당으로 정치를 시작한 것이 그때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개혁정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분들과 함께 당에 몸을 담았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해창 총재와 같이 정치를 하면서 일관되게 저는 그 개혁적 보수의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새정치연합이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안철수 대표와 함께 합리적인 중도개혁 정당, 보수에 기반한 그런 정당을 꿈꿔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탈당을 해서 다시 국민의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계속해서 보수에 기반한 중도개혁 정치를 해오다가 지난해에 문재인 정권의 정권 재창출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으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후보 단일화 협상을 제가 실무를 책임졌고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에 저는 물꼬를 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당명이 다르지만 정당의 창당과 합당을 하는 과정에 당명이 바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당적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제가 제 개인의 이익이나 어떤 노선의 변경을 통해서 당적을 옮기거나 이런 건 아마 잘 보시면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 출신이지만 지역을 위해서 한 게 없다 이렇게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인이 되면서 제 생활 환경이 서울 또 경기도 이렇게 돼 있었던 거지 사실 제가 양평군에서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당협위원장님 또 여기다 그 전에 또 이제 뭐 정병국 의원님부터 오랫동안 또 정치를 해 오셨지만 또 그래서 거기에는 평가들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양평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평가만큼 또 새로움을 요구하는 시대의 요구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기존의 평가 속에서 더 나은 어떤 양평의 미래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제시하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나가면 그 부분에서 저는 국민들과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내년도 선거에서 당선이 되시면은 이제 3선이시니까 이제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도 하실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보이고 그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양평의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 두 가지를 꼽아서 의원님이 그걸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양평군을 비롯해서 이제 그 팔당 상수원에 있는 7개 시군은 지난 수십 년간 이제 규제 속에서
여러 가지 희생을 강요당해 왔는데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뭐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뭐 한 70%대에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상수도 수도 물값은 서울의 2배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도시가스 보급률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 없이 20% 될까 말까 지금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희생을 통한 그 양평 국민들에게 혹시 의원님께서 그런 어떤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면은 어떤 정책을 펴실 건지에 대해서 좀 희망스러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양평의 현안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먼저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나가겠지만 제가 오늘은 출마의 변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질문에 답하는 걸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평군이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개발의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저는 이제 중앙정부하고 일단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전 그전에도 이제 전임 국회의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쉬운 문제였다면은 그때 의원님들이 있었을 때 풀어냈겠죠. 근데 못 풀어내고 있는 만큼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 환경이나 이런 쪽에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환경 규제, 수도권,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양평 군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반대국의 어떤 그 규모를 얼마만큼 더 키울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특별법까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만큼 희생당하는 만큼 실제로 보상을 받는 것이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보상의 규모나 이런 부분을 저는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서 그 보상금을 가지고 그것을 지역 발전에 좀 써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보상금을 받는 것보다는 현재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좀 접근하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발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나중에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가 이제 그 노인 세대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 평안하신 양평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양평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자기의 꿈과 미래 비전을 가지고 여기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키울 것이냐 어떻게 이 지역의 정주 인구 감소를 막으면서 정주 요건을 강화시키고 교육 요건도 더 크게 강화시켜서 정말로 양평으로 오히려 아이들을 교육시설 가자고 하는 그런 도시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이 제가 제일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제가 출마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 젊은 학부모들을 제가 뵈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꼭 해결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지금 제가 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제가 공약을 정리하면서 좀 말씀드려 나가겠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양평의 이재동입니다. 제가 의원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게 아마 올 연초로 기억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저 개인이나 반반의 책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 양평 태생이시면서 비례를 2번이나 역임 중이신데 이거는 상당히 저도 조금은 황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지역구이신 여주나 양평에서 국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아까 비례 얘기가 나왔는데 의원님 비례 맞으시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2번째신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비례는 한 번에 그치는 게 일반적인데 비례를 2번씩이나 받았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비례대표가 이제 통상적으로 한 번으로 끝내고 그 전에는 뭐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4번씩 하신 경우도 있죠. 예, 그런데 이제는 한 번으로 했는데 저는 비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정치 상황과 그 당의 상황에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면 저는 한 번 외에 2번, 3번까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정치 상황 속에서 그 당에서 저를 비례대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제가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그 비례대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어쨌든 제가 지역구를 갖지 않는 상황에서 의정활동에는 더 충실해서 그래서 제가 하는 의정활동이 국민 편익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된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왔다. 그래서 법안을 발의했던 거나 법안의 내용이라든지 또 법안의 통과율이나 또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예산을 다루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의원보다도 제가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했다. 그리고 국민들의 도덕적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치를 해오려고 노력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현재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김성교 전 의원하고 의원님 간의 이제 공천 경쟁에 관심이 가는데요. 양평 지역 사회에서는 두 분 중에서 이제 공천 가능성을 어떤 사람이 지금 51대 49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51대 49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께서는 아시다시피 김성교 의원이 여주양평 지역구에서 그동안 닦아놓은 기반이 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데 여기를 이제 지역구로 선택했으면 그만큼 믿는 구석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그 입장문에서 이제 김성교 의원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이제 그 당선 무효가 된 거를 좀 약간 좀 언급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이 의원님 생각하시는 공천 필승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김성교 선배님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은 없고요. 그냥 제가 정치를 해오면서 제가 어떤 정치하는 방식, 원칙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공천은 어쨌든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의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공천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 첫 번째 대상자가 이기규 의원일 것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분보다는요. 저는 이제 지분 정치의 시대는 끝났다고 보고요. 지분보다는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앞으로 한 두세 달 열심히 뛰어서 양평 국민의 신뢰를 얻는 그런 과정에 더 저의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김성교 의원 2000년 출판 기념회 때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애둘러서 낙하산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낙하산은 안 된다고 양평에 얘기하셨는데.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양동면 출신인데 양동면에 두 번의 의원을 거치시면서 한 번도 양평을 살펴보시진 않으셨잖아요. 그동안 한 번도. 그죠? 네, 양평 출신이신데. 근데 의원 출마를 하기 위해서 보수세가 강한 연대식을 유리했다고 생각해서 왔다고 보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다 인정한다 치고 그러면 양평이라는 데를 봤을 때 고향이라는 거를 둘째 치고 이 동네에서 뭐가 처음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일단 비례대표를 두 번씩 하면서 왜 양평을 안 챙겼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거기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양평 비례를 하면서 양평하고 여주 지역에 예산을 챙기고 여러 가지를 챙기면 그때에 아마 그 전에 국회의원이었던 정병국 의원 또 그 전까지 있던 김성기 의원이 굉장히 막 불쾌하고 아마 이 부분을 긴장하고 아마 충돌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했는데 그 이전에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제가 그때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을 적에는 제가 필요한 예산을 조금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데에서 제가 하게 되면 그때부터 경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좋은 취지를 만약에 김성교 의원님이나 정병국 의원님이 현역으로 계셨을 적에 뭐를 풀어가는데 잘 안 풀렸을 적에 저한테 이것 좀 같이 협업해서 같이 해주자. 이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섰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제가 지역 발전에서 예산을 따다주고 또 교육 특별 교육을 내려보내주고 뭐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제치고 여기서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지역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일단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이 계속해서 사람이 모이는 그 젊은이들이 떠나가지 않는 양평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노인 세대, 어르신 세대에 대해서 복지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높여서 노력은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여기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게 할 수 있는 양평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부분에서 양평의 미래 비전과 컨셉을 어떻게 잡아서 이 양평이라는 도시 공동체의 어떤 합의점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재 여기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어떤 사업 시기로 앞당기든지 또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실제로 중앙 정치권이 아닌 적어도 양평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쪽에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의원 국감 때 바람 말씀을 할것 같은데 학습 각급 일선학교 학습 보조교재에 그 친북 편향성 네. 교재가 있다. 그런 건 이제 마땅히 폐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또 부산시 교육감, 장교육감 대책인으로 구현자로서 국가보건법 위반한 현직 교사에 대한 그 임용 관련된 것인데 그 과거 정계 입문하실 때도 그때도 국가보건법에 대한 그 인식이 같은 생각이셨는지 아니면 좀 변화가 되신 건지. 저는 우리가 어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충실하게 보호돼야 되고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공직을 가진 사람들이 또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들이 또 교육 정책을 펼쳐가는 교육감들이 적어도 친북 성향을 가지고 그것을 친북 성향으로 아이들을 이끌 수 있는 교재를 만들고 그런 또 그 북한을 찬양 고마하는 활동을 현직 교사들이 한다면 그거는 저는 우리 사회가 그건 제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어른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일방적인 세계관을 강제로 주입시키는 거, 이것만큼 저는 나쁜 교육 활동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들이 그걸 배워나감으로써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는 자기가 커나가면 거기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 아이들은 저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하얀 백지 도화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자기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꿈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거기서 억지로 이거라고 해서 여기는 무조건 까만색을 칠하고 빨간색을 칠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속박한다면,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합리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게 가르친다면 또 그것이 우리가 북한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찬양 고마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면 저는 그런 교육은 중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